현재 진행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었구나. 그렇죠. 향후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강하게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소형주나 대형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OCIO 센터장이신 이선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팔로 모니터에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일단 어제 마침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매수하고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됐는데,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그렇게 매수 강도가 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네, 현재는 뭐 맞습니다. 매도하고 있고요.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외국인 매수가 왜 들어왔느냐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세가 만약에 현재 시장가에 있었던 그런 우려들, 네. 여러 우려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 매수세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는 현재 판단해 보면 MSCI 리밸런싱, 즉 MSCI와 관련해서 그 각 펀드들, 이머징 펀드 안에서 뭐 중국의 비중이 좀 준다든가 한국의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일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한 외국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샀던 종목들도 보면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샀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많이 샀던 느낌이었었고, 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그렇다고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어떤 전환, 이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이런 걸로 보기엔 다소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게, 외국인이 도대체 이 한국 주식을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를.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국제적인 기관들 이야기도 사실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다, 예. 나빠질 것이다. 외국인들이 너무 이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참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지난번 하락 때 외국인이 먼저 어쨌든 한국보다는 반도체를 먼저 강하게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확실해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한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그 제조업 국가 중심, 예컨대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몇몇 제조업에서 뭔가 수혜를 봤었던 국가 중심으로 앞으로 그렇게 제조업과 관련된 호황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조금 다소 섞이면서 이렇게 봤다고 해야 되는 게, 아시다시피 같은 신흥국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테이퍼링 우려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1번, 거기에서 그동안 제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비스업 안 즐기고 뭐 자동차 사고 컴퓨터 사고 이랬을 거니까 요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그때 폭발적이었는데 이게 다시 그 정도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현재 한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외국인이 사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자 해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내구재, 흔히 얘기하면 제조업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정 부분 완화될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현재 내구재에 대한 수요 둔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나 반도체가 다시 바닥을 찍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앞으로 들쭉날쭉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전환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약간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큰 상승이 있어서 외국인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그래요? 예,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고 그래서 올랐을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외국인은 안 팔거나 덜 팔아주기만 해도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 같다. 굳이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 때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개인 투자분들도 정말 경기에 대한 확신 또는 현재 진행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일시적이었구나. 그렇죠. 향후에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길 때 저는 강하게 조금 더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굳이 외국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진행되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외국인이 지금 사실 뭐 최근까지 정말 무섭게 팔아 제꼈잖아요. 네. 뭐 때로는 선물까지도 현물은 네. 물론이고 선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시장을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감이었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추세도 조금 완화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우선 그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규모도 크고 굉장히 거칠게 팔았던 것이 그렇죠. 사실인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외국인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 매도 현상을 보면 단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장기간에 이전 같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였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동안 줄여야 될 걸 또는 석 달 동안 줄여야 될 걸 한 일주일 만에 줄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폭만 놓고 봐서 대부분 판단하실 때 야, 이 정도 하락이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냐라고 오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게 현재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판 규모 그다음에 그를 하락한 지수 모양만 놓고 사실 경기를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경기를 돌릴 만한 글로벌적으로 경기를 돌릴 만한 요인이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한국은 안타깝게도 수출 중심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의 수출이 제일 많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어떻게 현재 경기 둔화 우려를 싣고 올라갈 거냐를 먼저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때 바닥권 또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요소들이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을 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의 어떤 논란은 있으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더 아주 강세로 맞습니다. 돌아섰죠. 예. 근데 한국은 그 흐름과는 좀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약화되는 구간에서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업에 대한 수요,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T 제품이라든가 이런 건 수요였다라면 사실 코로나가 잦아들면 잦아들수록 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 역할이 줄어들수록 앞으로 커지는 것은 서비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국가 중심 또는 기업들의 중심이 제조업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좋아지는 서비스업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데에 대한 베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업 중심의 국가인 미국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주식들도 보면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안 빠지고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 서비스업 중심에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뭐 제조업이었다가 서비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더 좋았었고 지금은 미국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 물론 또 여기에 미국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경쟁력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거칠게 말씀하셨듯이 한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네. 좀 집중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시장 자체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떤 그 한국 시장의 어떤 지수 현금화를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그 미국과 좀 디커플링화 되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우선 그 최근에 하락세였었던 시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엔 반도체, 그 다음엔 자동차, 그리고 나머지 여타 기업들도 동반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시작이 된 것뿐인 거지 궁극적으로 관련 기업 또는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똑같이 하락세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관건은 반도체라든가 일부 제조업 관련주들은 팔았던 건 좋은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반도체라든가 역시 제조업 같은 경우에 관련 기업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를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여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확보되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과 차별화해서 종목 대응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경제 수출 실적은 매달 발표되는 거 보면 전달에 비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또 피크아웃 논란이 있거든요. 예. 왜 이런 이야기가 서로 시장에서 충돌이 되는 것인지 이 주린이 분들은 좀 헷갈려 한단 말이죠. 예, 일단은 뭐 나오고 있는 지표는 이제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놓고 본 거는 다음 시장을 보는 거죠. 지금까지는 수출이 좋았지만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수출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는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중증으로 갈 염려가 낮다라는 점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제 활동을 굉장히 지속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좀 미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좀 빠른 편이긴 하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되게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 델타 변이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둔화 우려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제조업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좋아졌던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라는 우려. 여기에다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나마 있던 생산도 일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지금보다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시점에서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왜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외국인이 시장의 가장 현재로서는 강력한 주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봤을 때 이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그 방향성을 외국인이 사는 그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외국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팔 때는 또 같이 팔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전에는 사실 외국인들의 장악력이 높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사고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됐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개인의 힘만으로도 사실상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개인이 많이 사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팔지만 않아도 사실 시장이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시장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뭐냐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쨌든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는 개인의 힘도 있었었지만 외국인들이 분명히 사주는 구간에서 그렇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사주는 구간에서는 사실 동반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믿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외국인이 팔 땐 물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쉬운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파는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고 또 시장을 볼 때 관망하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사실상 종목별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지만 않는 구간이라면 굳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거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통 외국인들이 보통 대형주보다는 요즘 네. 대형주는 주로 많이 팔고 중소형주 단을 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들이 가격 등락이 좀 쉽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어떤 상승률이 좋았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나요? 사실 최근에 움직였던 기업들 보면 중소형주냐 대형주냐 전 가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상반기에 시장을 꽤 괜찮게 봤던 편인데 많은 분들이 사실 최근에 며칠 빠지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수 신고가는 아시다시피 최근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난 상반기에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자동차나 IT가 안 움직였지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내가 대형주를 해야 될 거냐 중소형주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구분이 아니고 모멘텀이라든가 성장과 관점 또는 실적의 관점이 있다라면 대형주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고 중소형주들 역시 차별화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냐 대형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현재 그 경기 둔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현재 그런 경기 둔화와 상관없이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어떤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부의 정책적인 지혜를 받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내년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또 전체적으로 산업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예컨대 지금 말씀해 주셨었지만 우리가 알고는 2차 전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대형주들도 움직임들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안에서 있는 소재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많이 갈리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뜯어보고 이 안에서도 보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은 지금 주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침 2차 전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고 또 좋아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2차 전지 주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이제까지는 LG 화학이었는데 뭐 이제 시가총액으로도 삼성 SDI가 뭐 앞섰다는 이야기가 예. 나오기는 하는데 불안해하는 게 LG 화학에서 이번에 그 리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급락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네.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에서 계속 이런 어떤 문제들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계속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리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사실 뭐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리콜 이슈가 벌어질 것 같다 아니면 또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 관련 업체들이 이런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기술에 대해서 결함을 발견하고 발견한 결함 이런 것 조치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사고들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주가가 불분명한 거는 현재 진행된 리콜 사태가 얼마까지 벌어질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손실이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항상 반면 교사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서 그 기업들이 좀 더 기술력 확보를 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다라면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뭐 당장 앞날을 내다보고 향후에도 이런 게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또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투자 판단을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저도 부담이 따르고 또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하시는 건 앞서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 될 필요는 없다. 예, 공포심을 그렇습니다. 갖거나. 예. 네. 오히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또 반대편에 있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그거로 인해서 전체 2차 전지 회사가 빠진 게 아니라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사봐야지 해가지고 올랐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조금 반사 이익을 찾아봐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떤 주식이 됐든 종목이 됐든 이럴 때는 일단 대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급락한 상황이니까 좀 손실을 본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버티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사업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건 자체가 이 업황에 대해서 뭔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아주 크게 훼손하는 경우라면 첫날이나 둘째 날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해프닝성으로 그칠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이 없는 이슈라면 빨리 사는 게 맞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점들을 파악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고는 배터리 업체의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뭔가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면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악재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고 그래서 손실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딱 확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안 파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계산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1조다 이렇게 그렇죠. 딱 나오는 예, 순간 1조다. 정말 1조 정도면 끝날 거고 그 이상은 아닐 것 같다라면 분명히 주가 하락을 통해서 그 정도 손실을 반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영하는 시점부터는 혹시 더 밀리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매도라든가 이런 걸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점 매수에 나서실 가능성이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악재가 나왔는데 손실 규모를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는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때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의 어떤 흐름, 매수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우리 주가는 갈 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개인들만의 힘 가지고도 우린 작년처럼 상승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이 매도세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도 단순하다는 표현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생각의 전환이 대단히 빠릅니다. 아니다라고 오늘까지 사다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팔고 바로? 예. 또 계속 팔다가도 내일부터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생각을 확 바꿉니다. 이런 되게 유연성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보도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워낙 많은 정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깊게 파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고르게 깊게 파는 편인데 개인 투자분들은 외국인보다 더 깊게 파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너무 공부를 얕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내공이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 이 생각은 일단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지만 외국인이 샀었을 때 그럼 대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니까 도로 팔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소한 외국인이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는 이유가 지금 아까도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특정 업종이 좋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바뀐 건지 바뀌었다라면 어떠한 점들이 바뀌었는지 보시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든 안 강하든 이런 생각을 바꾼 점들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나도 여기에 발맞춰서 한번 포지션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선월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네. 이후에 이제 어떤 스피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시장은 폭등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불안감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어. 금리 인상은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일단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1년 안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는 현재 올해 안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 즉 현재 돈을 찍어내는 매월 1,200억 달러어치 찍어내는 돈을 조금씩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개를 하는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퍼링의 기준이 더 낮고 우리가 알는 금리 인상의 기준은 더 엄격하고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도 일정 부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긴축이 훨씬 더 빨라질 거란 우려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꼭 긴축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얘기로 하면 훨씬 더 높은 물가, 훨씬 더 고용이 좋아질 때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시장을 안도한 것 같고 뭐 내년에 생각보다 진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대단해진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정말 그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 한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되게 환호한 게 그 기준이 내년에 충족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것도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보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그 종업원들의 기업으로 복귀하는 게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원활치 않다라면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원활하면 내 기준에 충족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건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돈도 빨아들이면 그렇죠? 자, 경기도 안 좋은데 부양책도 걷어들이면 제일 최악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연준이 얘기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여전히 그 상태로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면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얼마 전까지 미국 시장도 잠깐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네. 미국 경기 지금은 좋으나 점점 안 네.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어떤 그 시금석으로 봤던 것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네. 자꾸 떨어지는 거.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었던 건데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다 해소가 된 걸로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던 게 일단 당연히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보조금 정책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실업급여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주는 보조금 정책, 흔히 얘기하는 경기부양책이 있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1,200억 달러에 대한 돈을 계속 찍어줬었던 것, 즉 통화정책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고 보조금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일정 부분 완화되고 나니까 9월 6일부터는 보조금 정책도 이제 없어지고 그렇죠? 그럼 지금 직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두려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둔화가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건 맞는 거고 그 경기 둔화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정책 공백기에 생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려보시면 지금 시장은 기존에 있었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수혜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또 통화정책에서 지금 재정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부양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이 재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지속이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정정책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요 시간만큼, 요 벌어진 시간만큼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정책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 공백기에 경기 둔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업 중심으로 좋아지고 또 거기에 통화정책에 이어서 재정정책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면 경기 둔화가 상당히 일시적이다라는 걸 뭐 뒤에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의 조정도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13년도 그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고 네. 14년도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렸지만 뭐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네.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된다 해도 일시적인 조정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올해 만약에 벌어진다 해도.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뉴스로서의 그 가치를 소멸했기 때문에 악재는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2013년 같은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시장에서 뭐 그렇게 반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 부분 최근에 국내외 시장도 그렇고 조정을 통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변동성 변수로서의 역할은 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지표에 대한 민감성이 커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테이퍼링을 할 때 이제 테이퍼링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진 것까진 좋았는데 하나가 더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돈을 줄이는 거를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또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변동성이 한 번 정도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체는 역시 고용 지표겠죠. 그래서 매달 나오는 고용 지표가 나올 때마다 위든 아래든 시장의 변동성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한 번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이퍼링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의 반영이 한 번 정도 있지만 이 반영은 이미 테이퍼링 한다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2013년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네. 또 신흥국가에서도 많이 팔았는데 재미있는 건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신흥국에는 채권을 하나도 팔지 않았어요. 2013년에 채권도 다 팔고 나갔거든요. 네. 이거는 신흥국에 대해서 현재 생각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2013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피마라고 불리는 연준에서 혹시 신흥국들이 문제가 생길 때 외환을 차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장치,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는 점도 이런 어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안심이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급락한 이후에 바로 이제 반등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한국 증시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더 오랜 기간 동안 하향으로 갔고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미국은 괜찮지만 한국 시장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테이퍼링으로 일어난 부정적인 부분들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만큼 그렇게 작용을 해서 시장을 끌어내릴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내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회복도 느릴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2013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또 2013년에는 일단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고 나서 그 뒤에 경기를 이끌 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정책이라는 미국의 좋은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의 경기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 우리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그런 여러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에는 신흥국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분명히 선진국보다는 더 하겠지만 그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지는데 사실 뭐 회복도 느릴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때와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많이 다르다. 다릅니다. 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2013년까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면 하나겠죠. 연준이 실수를 한다라면. 이건 누가 봐도 신흥국 경기가 앞으로도 확실히 더 경기가 둔화될 것 같은데 그 기저에는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진다거나 미국 경기도 델타 변이 때문에 생각보다 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테이퍼링 한다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조건을 달았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기가 온전히 좋아지는 스텝을 밟고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연준의 역할은 거의 끝났고 앞으로는 이제 재무부의 역할, 옐런의 입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테이퍼링을 한다 해도 뭐 1조 달러 외에 또 3조 5천억 달러의 또 재정 부양책이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역시 다른 의미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갖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엔 좀 약간의 명암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1조 달러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있고 그 뒤에 이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3조 5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조달 방법이 절반은 증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세가 어디를 향할 거냐?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결국 부자들이라든가 그치, 또 기업.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한테 향할 텐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는 부양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이득의 폭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이슈가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세금만큼
세금만큼 이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미국을 한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9월, 10월 정도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강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올라가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다소 좀 쉬어가고 이러면서 조금 미국 시장은 더 강한 흐름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피해가 국내 기업가까지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 9월 이후부터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공약 가운데도 법인세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떤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는데 현재 3조 5천억 달러 중에서 1.75달러에 대한 재원을 사실 법인세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증세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든의 정책대로 될지 여부는 분명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바이든이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화당하고 이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또 돼야 또 예산과 관련한 뭐 이런 그죠? 부채한도 늘려주고 그럴 거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주도주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까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실 이 코로나 이후 그 독점의 힘이 최고조로 발휘가 돼가지고 수익이 엄청 커졌잖아요. 이제 갑자기 그 중소형주들은 이익이 줄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나왔던 공약 중에도 있던 뭐 플랫폼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쉬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교체가 된다면 주도가 어디라고 보세요? 우선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규제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중국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구글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법을 하나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결제와 관련한 법들. 그렇죠. 뭐 이앱 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일 거냐? 전 세계 각국이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부분들이 있는 게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이 지향하는 가장 큰 지향점은 독점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먹이는 것과 독점은 다른 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독점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이 플랫폼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독점의 구조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 독점했으니까 기업 분할하고 독점 앞으로 못하게 하겠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건 정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런 독점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나오는 이런 장애물들은 쉬어갈 수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러나 독점적 구조가 유지되면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기대는 여전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재정정책인데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통화정책과 다른 건 뭐냐면 통화정책은 돈을 시장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이 다 오르지만 그렇죠. 재정정책은 정조주선하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돈을 내가 심어주고 이 사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1조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도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느 분야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조율 중이라 이게 확정이 돼서 나오면 그 관련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단기간적으로는 주도 기업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또 미국 중심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 미국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관련 공장이 있거나 이번에 밸류체인에 그렇습니다. 들어간 예. 같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서 뭐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좀 면밀히 찾아서 보시면 이 재정 정책에 대한 수혜를 국내 시장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계적인 흐름이 어쨌든 독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신 주식인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업 확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되게 뜨거운 감자인 문제인데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아직 국내 기업의 성장은 다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완성된 상황에서 지금 규제를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세에 처음에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그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플랫폼 기업들이 커가면서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하는 분들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위태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더 싸게 살 수 있고 더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경쟁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업에 대한 이슈도 좀 덜 있고 이러다 보니 이거를 손대기도 좀 애매하고 안 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뭐 앞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나중에 방향이 바뀐다라면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도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는 쪽으로 미국과 비슷한 케이스, 중국과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과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처럼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그렇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방향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러면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독점적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너무 규제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글로벌 플랫폼하고 경쟁인데 여기서 졌을 경우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한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글로벌 흐름을 서서히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걱정거리를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연내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심각한 가계부채 그다음에 비투 논란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동성 회수로 연결지면서 또 시장에 대한 그 매수 강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자, 이제 논란이 좀 많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부채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0.75까지 올라간 금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빚이 좀 많고 부채가 많은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힘들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돈을 끌었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과연 비투를 안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사실 0.75에서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해도 1%거든요. 그럼 그 금리를 은행에 넣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느냐 생각을 하면 2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초저금리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초저금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제한적이다. 그러면 뭐 부동산이 될지 뭐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궁극적으로 좀 투자와 관련 활동을 줄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투자 활동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투자 활동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내가 투자할 만한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이 줄어들 때입니다. 네. 예컨대 지금 부동산 하나만 하더라도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많은 투자가들이 볼 때 야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을 사서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있는 사실인 거니까. 네, 지금 물론 현상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는 정책이 방향이 정말 이 부동산 관련 기대 수익을 꺾을 수 있는 정책이 획기적으로 나온다라면 분명히 투자자들이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정책이 안 나와서 계속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면 이 금리라고 해서 금리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그만둘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1%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그 돈을 불리는 어떤 재테크의 개념으로는 이 투자가 계속 활성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게 뭐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뭐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기대 수익이 높은 분야로 찾아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가장 수월하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일단 주식 투자니까. 돈을 집어넣기는 수월하지만 돈을 벌기는 어려운 게 주식 벌기는 투자죠. 어렵죠. 예, 벌기는 우리 부동산보다 더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던 그 주린이 분들은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면 다 올랐으니까 이런 시장을 또 생각하고 최근에 들어온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사실 돈 벌기 어렵다.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 되죠. 사실 저도 이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시장이 좋을 때도 돈 벌기 어렵고 시장이 어려울 때도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뭐 내게 올라야 좋은 거지 지수가 오른다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투자는 주식 투자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그 방향성은 맞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뭐 816 머니톡과 같이 좋은 유튜브들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항상 내거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좋은 인터넷 강의 들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성적이 똑같죠. 사실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거를 듣고 그걸 내 거로 소화해내고 그걸 내 실력으로 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고요. 주식은 넓게 하는 것보다 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너무 많은 매체들을 접하다 보니까 깊게 하려고 안 하세요. 예컨대 신문 하나를 봐도 밑줄 치면서 읽어야 돼요. 기자분들 정말 기사를 잘 쓰시지만 제목만 보고 이 기사를 쓰면 방향이 그쪽으로 흐르는데 제목 먼저 안 보고 밑줄 쳐서 보이면 거기에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조금 더 천천히 깊게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매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많은 걸 보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댓글로 좋다는 거 사다 보니까 30개, 40개 막 50개 그렇죠. 넘어갔다. 예, 예, 막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뭐 방송이 됐든 언론 매체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자꾸 집중하는 게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래서 뭘 사면 돼?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죠. 저희도 반복적으로 출연하신 분이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맞습니다. 여기에 좀 네. 집중하자고 아무리 예. 말씀드려도 결론은 그래서 뭘 사면 돼? 이런 그렇죠. 경향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사는 데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샀을 때 이유를 모르면 왜 하락하는지 이유도 모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인데 어떤 종목을 추천받았을 때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 추천 이유가 3개가 있으면 그걸 꼭 봐요. 근데 빠지면 그 중에서 하나가 분명히 아웃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얘기한 거하고 다르네. 그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결과만 듣고 그렇죠. 자 시장이 좋다더라. 이 종목이 좋다더라. 사볼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시장이 왜 좋다고 했는지 그 기업들 왜 좋다고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놔야 대응이 되거든요. 근데 참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저도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출연하신 분하고 저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거를 배우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뒤늦게 이렇게 좀 그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는 계기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사실은 신문도 밑줄 쳐면서 읽어야 된다듯이 영상도 사실은 이게 돈이 들어있는 정보다 생각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써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신저로 정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번 읽고 마는데 저는 저녁에 다시 한번 복기를 합니다. 내가 놓친 게 없나 천천히 한번 보고 그 중에서 정말 메가톤급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요걸 다시 뽑아보면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밤새 또 공부를 해봐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연관된 게 뭐지? 그렇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지. 그것만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매체가 있는 게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냥 쉽게 뭐 처음에 아이들 뭐 예. 우유로 젖으로 크지만 나중에는 고기도 뜯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기 실력을 예, 예, 좀 예. 자꾸 키워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강세론자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강세장 중에 횡보 조정 기간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로 보고 있고요. 제가 뭐 강세론자라서 강세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안 좋은 때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더 좋은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강세장이 이전 같으면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월봉상으로 8달 이상 오르났던 장에서 지금까지 6달 이상 오른 적이 지금까지 4번 있었는데 2번을 제외하고 3번은 다 대세 하락이 맞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만 놓고 보면 하락일 수 있고 또 이전의 사례를 보면 통화 정책이 중단될 때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그 뒤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뒤를 이어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미국이 거의 지금 재정 정책을 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통화 정책에 이어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 시장이 우려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통화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경기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정을 쓰겠죠. 그렇죠? 재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걸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각국들이 이거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지금 기본 컨셉이고 그를 위해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고 인프라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걸 해야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그래야 설비 투자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돈의 힘이 끝난 이전에는 2008년 이후에 이전까지 시장은 오로지 돈의 힘만으로 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끝나는 구간에서 시장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 이후에 시장을 봤던 분이라면 지금 시장이 피크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가 재정 정책을 이어받고 그 이후에 인프라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거까지 이어지는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그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힘이 끝나서 쉬는 거고 요걸 이제 이어받는 거죠. 그죠? 이어받는 과정에서 있는 일시적인 구간이고 마철적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와 또 설비 투자가 되면 그만큼 고용이 늘어나고 그렇죠. 고용이 늘어나면 또 이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 과정까지 연결되는 상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예전과 달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 시장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 2년 상승하면은 뭐 몇 년 쉰다. 그러니까 상승 2년 이상을 상승할 수 없다. 이게 또 과거의 네, 데이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 탑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2년 되면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2008년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들이었었어요. 2008년 이후에는 그렇게 강하게 갔던 시장이 없었던 거지만 2008년 이전으로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보실 때 2008년 이전 시장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아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렇게 딱딱 잘라서 2년 상승하면 2년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주식이 쉽겠습니까? 그죠? 뭐 그러면 지금부터 쇼치고 아니면 인버스 사서 놀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그동안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올랐던 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오를 거야라고 그런 기대라는 건 옳지 않겠죠. 정확하게 그동안 2년 만에 끝났던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은 2년 만에 끝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그 신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앞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정책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또 끝나고 나면 그게 이제 경기 하강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그걸 이어받을 재정정책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 투자 흐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이클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거는 2008년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때하고 다르게 본다라면 기존에 봤었던 2년하고는 좀 더 다르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생각한 게 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면 그건 정말 끝나는 시장이 맞겠지만 그래도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큰 장이 맞는 거거든요. 네. 저는 현재는 그렇게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08년 이후 그 유동성의 힘으로 그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는 계속 우상향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들쑥날쑥,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뭐 경기 민감주가 주로 우리 수출업 그 주도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많고 그로 인한 어떤 박스권 경기 민감에 따른 이렇게 이어왔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게 뭐냐면 2008년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왜 달리 움직이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은 박스권이었을 거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부터 사실 이제 절세 효과도 있었었고 세금 감면 이런 혜택들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계속 독점화되고 그리고 실제 이득도 났고 올라온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플랫폼이 큰 지는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기업 주가 올라온 거 보시면 이전부터 막 올라왔던 기업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변할 때마다 주도주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이제 중국의 굉장히 경기가 이렇게 올인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수출 비중이 25%가 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화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관련주들은 10배, 20배씩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 많이 오른 반면 중국의 산업화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었었죠. 그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주 같은 경우는 80% 마이너스가 갔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그래서 어려웠죠. 예. 업종 간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에 우리가 지수가 정체돼 있었던 거지 사실 말이 지수 정체지 거기서 산업의 변화만 제대로 읽었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현대차도 10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때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무너진 거죠. 최근까지 신고점이었었으니까 계속 올랐던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면세점이니 화장품들 얼마나 화려했었는지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어떤 업종이나 어떤 거 하는 게 중요했던 시장이지 지수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그 공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내부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 그럼요. 그럼 지금도 이제 이게 박스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수가 오를 거냐에 대한 고민은 박스권이라는 의미 안에는 지수가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업종 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는 되게 좋을 거고 어디는 되게 안 좋아지고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앉으면 다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좋아지는 쪽에 우리가 베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안 좋아지면 이걸 대체할 만한 새로 올라오는 쪽이 어느 거냐. 여기에 대한 배팅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수와 무관하게 정말 여전히 좋은 수익을 기댈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댓글 보면 그런 분들 간혹 계세요. 내가 15년 전에 포스코를 들고 있었는데 지금 뭐 몇 분의 몇 토막이다, 뭐 3분의 1 토막이다, 뭐를 샀는데 지금 뭐 10분의 1 토막이다. 우량주임에도 단가 그 우량주의 기준을 단지 시총 1위부터 뭐 한 20위 안에 들어가니까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말씀대로 그런 주식들도 지금은 좋지만 이게 거꾸로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될 어떤 업종 섹터 혹은 이제 앞으로 뻗어나갈 어떤 미래 업종 섹터 이런 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변화겠죠. 그다음에 각국이 추구하는 성장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뭐 전 세계가 가장 큰 방향을 삼고 있는 게 이제 탄소 제로라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특화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도태가 되는 기업이 있을 거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라서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서도 뭐 LG화학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LG화학은 화학이면서도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화학이 안 좋아도 2차 전지만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종으로 묶을 게 아니라 각 기업별로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최적화되고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림에 있는 기업이라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만 투자도 좀 느리고 결정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전의 모습만 답습하다가 거기서 밀려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경계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나누는 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별 기업단의 맞습니다. 변화에 대한 의지. 근데 그럼요. 그 변화에 대한 의지는 결국 R&D 자금을 얼마나 쓰느냐. 얼마나 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 사실은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지난해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던 것도 이 기업들이 사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많이 해놨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럽 기업들이 우리 걸 선택해주면서 글로벌 경쟁력 갖는 걸 봤기 때문에 좋았던 거지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좋았던 건 아니었었던 거고 오랜 투자와 경쟁력을 갖춘 거에 대한 결과물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번에 엄청 그 팔아 제낄 때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뭐 그 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이 참 많이 받아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외국인들이 파는 걸 비싼 값에 받아주느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니까 더 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이 개인들의 어떤 이 매수하는 게 좀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때도 외국인 거 다 받았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 기업마다 저도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외국인들이 파는 걸 다 받았다고 해서 꼭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반도체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외국인이라고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잘 공개를 안 하는 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탐방 갈 수 없습니다. 가도 뭐 그저 공장 보여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예,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반인과 다른 게 없거든요. 가면 뭐 해요, 그러면?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IR 같은 건 듣죠. 아, 그냥 그죠? 단체로 예, 하는? 예. 그런 거 들을 수 있겠지만 가가지고 뭐 공장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거는 모두나 다 같이 해줍니다.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라는 건 부품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부품이니까 이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들 있죠. 그죠? 제품에 대한 그 소비자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지금 뭐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D램 하나만 하더라도 D램의 쓰임새가 3가지 정도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단은 모바일 D램이라고 해서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버 D램이라는 게 있고, 또 PC가 들어가는 거 있고,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PC 쪽이죠. 근데 전체적인 PC와 관련된 부분들이 15% 정도죠.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동안 서버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관련 얘기를 안 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가 폴더블이 되게 잘 팔리지 않습니까? 뭐 그죠? 중국에서도 네, 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폴더블 폰이 새로운 장을 연다라면,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글로벌 핸드폰 시장이 폴더블로 바뀌어가는 과정의 첫 단추에서 이제는 이게 시작이라면 앞으로 모바일 디램이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아직 반영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반도체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게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짧아졌다. 그 얘기는 안 좋은 것도 짧아지면 또 좋아지는 것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찾아볼 수밖에 없고, 그중에 제일 큰 핵심은 소비자들의 좀 반응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DDR5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로 인한 어떤 신규 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각이신가요? 저는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인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건 수급의 문제일까요?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뭐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의구심, 이런 의구심들이 해소돼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모바일 디램보다도 서버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서 사실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5%밖에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PC나 이런 노트북 쪽이 안 됐다고 해서 주가를 더 끌어내질 않았을 거고, 뭐 그건 이미 안 좋은 걸 알고 있지만 서버도 생각보다 좋을 거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 어느 정도 신뢰가 가지면 최소한 더 빠지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인텔에서 CPU가 새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죠. DDR5용인데 이거 나왔을 때 또 확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낸드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시각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좋을 수 있을 거다는 기대도 여전하지만 우려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인 거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면 더 많은 분들이 현재는 시각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트리거가 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실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같이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근데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미 돌풍이 한번 불었었죠.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그 매수할 만한 적절한 시점이냐, 아니면 이미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 시각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기업마다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이전으로 100% 돌아갈 수 있는 게 위드 코로나인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푸는 정도가 위드 코로나라고 보면, 현재 리오프닝 주식이 옛날만큼의 주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위드 코로나가 됐었다고 하더라도
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반영을 안 한 애들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과정 속에서 구조 조정된 많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많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누릴 수 있는 게 많겠죠. 옛날에 10명이 누리던 걸 한두 명이 누리면 그 누리는 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일단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 같은 경우 같은 위드 코로나라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가력이 높거나 아니면 가격을 이전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예컨대 항공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골프도 이렇게 비싸게 치는데 그렇죠. 저 항공료에서 더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갈 그죠? 사람은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사람만 늘어나서 끝나는 기업이 있고, 또는 가격을 내가 조금 더 올려도 그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 조정된 쪽이 어느 쪽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가격을 내가 더 많이 올려도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감내하고 할 것인지, 이런 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릴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누구한테는 위기였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거든요,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은 네, 또 맞습니다. 독치를 예, 하게 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항공주 쪽을 좀 좋게 보시고, 네. 또 하나가 어떤 항공이나 여행도 마찬가지겠죠. 여행주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소 관련주들이 요즘 이제 계속 각광을 네. 받고 있는데, 사실 수소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소 동맹 그 4개 기업이 네. 몇 개월 전에 하면서 이제 갑자기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유행, 그러니까 단기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는 테마로 봐야 될까요? 저는 장기 모멘텀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수소가 나왔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아니면 전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탄소와는 다른 위치에서 또 다른 전기의 역할 또는 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태양광, 그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지만,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전 좀 열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여전히 뭐 수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임에는 분명한 거 아니냐. 다만 이제 이 성장을 할 때 진짜 수혜가 될 기업이 있을 거고, 기술력을 그렇죠. 가진 기업들이, 왜냐하면 수소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운 기체입니다. 폭발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안전하게 어떤 운송을 하거나 또 활용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고 관련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장은 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2차 전지 그 우리 전기 배터리 예. 그 관련 2차 전지주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뭐 현대모비스에도 뭐 1조 정도 투자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고요. 이런 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도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2차 전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몇 년 후나 아니면 어떤 기술이 나온 이후에나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인지. 결국에는 저는 2차 전지이 아니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것도 결국 글로벌 무한 경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안에서 보다 나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요. 결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나 다른 업체들 같은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의 물건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요걸 계속 갖춰 나가면서 발전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처럼 2차 전지 다 된다, 수소 다 된다 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지금 이미 기술력이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된 기술력 바탕으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선두에 서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종목을 좀 좁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 있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나야 그게 부각이 지금도 될까요? 이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특정 기업을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기업들 또는 그와 관련 소재와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히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공부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테마랄까 관련된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워낙 인사이트가 해박하셔가지고 술술 나와서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망하게 보는 그런 섹터나 뭐 이런 종목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많은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플랫폼 하면 뭐 특정 두 종목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현재 많은 업종들에서 플랫폼화 되어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플랫폼화 되어가고 어떤 것도 플랫폼화 되어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업종 내에서 그 기업이 플랫폼화한다는 얘기는 독점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경쟁력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 여러 업종 내에서 지금 있는 플랫폼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화 되어가는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 대단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미국의 재정 정책이 있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조준되는 분명히 기업들이 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인프라 사업 미국의 이런 것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우리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다 나옵니다. 예. 그렇죠. 종목이 많아서 걱정이지 못 그렇죠. 찾지는 않고요. 찾아보고 또 미국에 그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뭐 저 검색만 해보면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기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소위 대장주라고 그 불릴 만한 것에 이제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잖아요. 예.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의 규모 아니면은 경쟁력이죠. 시총? 네.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 대장주라고 해서 반드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대장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는 거죠. 이 기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구나. 그만큼 뭐냐면 그런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게 가장 최적화돼 있어요. 누가 봐도 최적화돼 있고 또는 경쟁력이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사실 대장주가 그냥 대장주는 아니구나.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는 움직이는구나. 물론 아닌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대장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도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주도주가 왜 이 안에서 보다 최적화됐고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깊게 학습해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흔히 업사이드라고 하죠. 네네. 그걸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건 이것이 상관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적용되는 사업의 영역. 얼마나 거기에 적합하느냐, 그죠? 적합화돼 있고 그 매출 비중 거기서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고 이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 가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했는데 뭐 전체 매출이 한 2%도 안 된다더라. 그러면 그렇죠. 다리만 걸친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 비중도 크고 또 현재는 또 작지만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쉽게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아마 다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네네네. 쉽게 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아낌없이 풀어주신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